1487년 9월 17일 제주 사무배 추세경차관으로 임명되어 임금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길을 나섰다. 규정에 따라 전라도 감사가 내가 가는 길에 아전들을 파견하였고 사복시에서는 제주말을 점검하기 위해 안기를 파견하였다. 나의 종을 포함한 7사람을 거느리고 전라도 해남현에 도착했다. 우리는 바람을 기다리다 11월 11일 아침이 되어 새로 부임하는 제주 목사 허이와 함께 해남 관두량에서 배를 타고 다음날 저녁 제주 조천읍에 도착했다. 1488년 정월 30일 오늘은 날이 흐렸다. 나의 고향집 나주에서 우리 집안의 노비 막세가 찾아왔는데 그의 손에는 상복이 들려 있었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가 필요했다. 제주 목사 허이가 조문을 위해 나를 찾아와 말하길 제주 외도동 도근천 서쪽 언덕에 수정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자 스님이 갖고 있는 배가 튼튼하기가 관청의 배 못지않고 속도 또한 빠르다고 합니다. 부하를 시켜 그 배를 끌고 와 제주 별도포에 정박해 두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어제는 비가 내리더니 오늘 날씨도 흐린 것이 좋지 않았다. 나는 곧 제주를 떠나야 했기에 업무 관련 문서들을 이첩하고자 했다. 전라도에서부터 함께 왔던 광주목 아전 정보와 화수년 아전 김중희, 임금이 타실 말을 뽑고 목장을 감사한 문서를 비롯하여 섬으로 도망에 들어온 노비의 명단 등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하게 하여 제주 목사에게 전해주고 제주목 관청에 그것을 보관토록 했다. 3일이 되어 바다 위에 배를 띄워 출항하려 했다. 여러 관리와 향교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조문하며 위로해 주었다. 별도포에서 작별하렸는데 학장 김존여와 김등래가 배를 띄우는 것을 말리며 말하길 저희 늙은이는 섬에서 크고 자라 물길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한라산을 보니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있으니 날씨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필히 바다 위에서 바람이 뒤바뀔 징조이므로 배를 띄우는 것을 미루는 게 어떠한지요. 주자 가래에 어버이 상을 당하면 곡하고 옷을 갈아입고 길을 떠나다는 대목의 주석을 보면 낮에 백리를 가더라도 밤길은 가지 않는다. 비록 슬프더라도 해로운 일은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밤길도 불길한데 큰 바다를 건너는 일은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있던 자들 중 이처럼 말리는 자와 권하는 자가 함께 있으니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였다. 이때 제주진무 안이가 동풍이 마침 좋으니 가히 떠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주변의 다른 몇몇 사람들이 그의 말에 힘을 보탰다. 나는 출항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 배 위에 올랐다. 나는 사적인 일로 배를 타고 가는 것이나 제주 목사가 나를 우대하여 공적인 일로서 배를 나아가게 해주었기에 배 안에는 노를 저는 수군이 함께 탔다. 그렇게 배를 띄워 노를 저어 오리를 가니 선장 권산이 불안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오늘 바람의 형세가 불었다 멈추기도 하고 먹구름이 들이었다 거치기도 하니 바람과 기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 큰 바다로 나아가면 아마 후회할 일이 생길 듯 합니다. 청컨대 폭우로 돌아가 순풍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지요. 이 말을 들은 제주 진무 안이가 꾸짖음에 말하길 하늘의 기후를 사람이 어찌 헤아리겠는가. 잠깐 지나면 구름이 거칠지 누가 알겠는가. 사사로운 선박은 침몰함이 자주 있었으나 임금의 명을 받드는 조정의 신하는 지난번 정의현감 2섬 외에는 표류하거나 침몰한 일이 없었다. 이 모두가 임금님 덕이 지중한 것으로 하늘이 이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에 따라 도모하면 일이 채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찌 가히 길을 떠났다가 되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가 항해하도록 명하니 배는 계속 나아갔다. 함께 배를 탄 이들이 추자도 남쪽에 위치한 물길이 빙빙 도는 바다를 가로질러 순풍을 받아 추자도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고 일러주었으나 선장은 그 말을 흘려듣고는 키를 붙잡고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맡겨놓았다. 그러자 배가 수독도를 지나 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내 바다가 어두워지고 바람이 약해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빨리 배를 메어둘 곳을 찾아야 했다. 어찌저찌 하여 배가 추자도에 가까워지려는데
갑자기 물길의 형세가 급해지더니 배가 물길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격군을 독려하고 노를 저어 나아갈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날씨에 배를 출발시킨 게 누구 탓인가? 라고 하며 명령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여 노를 힘껏 젓지 않았다. 거칠어진 물살에 밀려나기 시작해 초란도에 이르렀다. 급한 대로 섬의 서쪽에 자리 잡고 닷을 내려 정박하였다. 밤이 늦은 시각, 제주 총패 허상리가 말하길, 이 섬을 보건대 동풍은 막아주지만 삼면이 트여 있어 배를 정박하기에 부적합 합니다. 지금은 북풍이 불어오는데 진태에 의지할 바가 없으니 걱정입니다. 또한 이 배가 애초에 정박한 곳에 있지 않고 조금씩 바다 한가운데로 떠내려가는 듯한데 혹시나 다시 이미 끊어진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닷을 올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해안에 배를 메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노를 저어 추자도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한지요. 이내 닷줄을 들어 올리게 하였더니 정말 줄이 끊어져 있었다. 격군들이 뒤늦게 노를 저어 보았으나 가까운 해안에도 이르지 못한 채 북풍에 떠밀려 하염없이 큰 바다 위로 밀려 나아갔다. 비는 계속 내리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오니 파도가 크고 작은 산을 만들며 배를 위아래로 흔들어대기 시작하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큰 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비와 우박이 떨어졌다. 무섭게 몰아치는 파도는 돛자리로 만든 돛을 모두 찢어버렸다. 배에 높이 솟아있는 두 개의 돛대는 크기가 큰 만큼 바람에 쉽게 기울어져 우리 배가 곧 뒤집혀 가라앉을 듯했다. 나는 뱃사람에게 도끼를 사용해 돛대를 제거하라고 명했다. 배가 흘러가는 곳을 자세히 생각해보니 이미 서해에 들어선 듯 보였다. 뱃사공이 동북쪽을 가리키며 섬이 보인다고 소리쳐 바라보니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작은 점을 찍은 듯한 크기의 섬이 보였다. 사람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길, 저곳은 아마 흑산도일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곳을 벗어난 곳에는 섬들이 하나도 없고 바다와 하늘만 있는 끝없이 넓은 바다만 나올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시작하니 배 한가운데 들어 누워버렸다. 나는 제주진무 아니에게 군인들을 독려하고 먹을 이슬을 받으며 배를 고치는 일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때 고희라는 호송 군인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말하길, 제주 바닷길은 원래 험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은 여러 달 동안 바람을 기다립니다. 전임 경차관 같은 분도 석 달 동안 바람을 기다린 뒤에야 뱃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이 길은 비바람이 안정되지 않은 때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니 모두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다른 군인도 말하길, 형세가 이미 이러하므로 먹을 이슬을 받고 배를 손보더라도 결국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우리가 힘을 쓰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하게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모두가 명령을 거부하여 때려도 보았으나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중 뱃사공 송지는 몸이 연약해 보였는데 매를 맞자 벌컥 화를 내더니 어차피 파손될 운명인데 왜 빨리 파손되지 않는 겐가? 라고 말하며 저주를 퍼부었다. 정보가 내게 와 말하길, 제주 사람의 심성은 밖으로는 바보 같아 보여도 안으로는 표독하고 사납습니다. 죽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이와 같은 겁니다. 사실 나 또한 마음속으로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다. 혹시 하늘의 도움을 입어 빠져 죽진 않더라도 필히 정처 없이 표류하다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절박한 상황인 탓에 분개했지만 정신을 부여잡고 배에 탄 사람들을 점검했다. 육지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으론 아전 5명과 우리 집안 노비 막세와 만산을 포함한 7인이었고 제주 목사가 파견한 사람 5인, 호송군인 9명과 격군 17명, 관노비 4명이 배에 탔으므로 나를 포함한 43명이었다. 부친상을 당한 사람은 나 하나인데 나를 따라온 제주 관원들이 35명이나 되니 마음이 심히 불편했다. 그래서 안위를 불러 까닭을 물었다. 저희 제주 목사께서 마음을 다해 경차관을 예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또 큰 배를 운항시킴에 반드시 여러 사람이 힘을 쓴 뒤에야 항해가 가능합니다. 하물며 바닷길이 멀고 험한데 해저까지 들끓기에 호송을 엄중히 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답하길,
바다를 건널 때 배를 부리는 사람과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을 엄선하에 뽑았더라면 비록 사람 수가 적더라도 괜찮았을 것이요. 지금 여기 배를 같이 탄 사람은 모두 게으르고 사나운 자들로 머릿수만 늘려놓았으나 실속이 없는 것 같소. 배를 표류하게 놔두고서 죽을 날을 기다리다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고 있을 따름이요. 나는 군인들을 꾸짖으며 이어 말하길, 내가 부친상을 당하여 급히 가는 것으로 마음이 조급하여 조금 더 머물 수 없었다. 그리고 배를 출발시키도록 권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지키고자 잠깐이라도 머물면서 지체할 수 없었소. 그대들이 표류하게 된 것은 실로 나로 인한 것이 맞소. 그러나 일의 형편이 좋지 못해 이렇게 된 것이고, 사람은 모름지기 호생호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늘 그대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나 어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소. 행여나 배가 파손되어 침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배를 살펴보니 단단하여 쉽게 부서지지 않을 듯하오. 암초를 만나지 않고 배를 보수하고 물을 퍼내고 후일을 기약한다면 바람과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 표류할 기회를 얻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오. 그대들에게도 부모와 처자, 형제들이 있지 않소. 그들 모두가 그대들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대들은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몸 또한 아끼지 않으며 오직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솔하게 행동하여 죽음으로 돌아가려 하니 어리석음이 지나치오. 밤이 되었으나 비바람은 멎지 않고 큰 파도는 더욱 심해졌다. 배 안으로 파도가 넘쳐 물이 들어오니 있는 힘을 다해 물을 퍼내었다. 밤이 깊어지니 거대하고 높은 파도가 몰아쳐 바닷물이 봉옥을 비롯하여 배 여기저기 물이 넘실거렸다. 배의 절반이 가라앉아 옷과 짐들이 해수에 모두 젖었다. 겨울의 추위는 피부를 뚫고 뼈에 스며들었다. 이제는 정말 죽음이 가까워진 듯했다. 나는 이정의 손을 붙잡고 정보에 무릎을 베고 누웠다. 사방이 바닷물로 가득한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자 했다. 그때 곁에서 한 사람이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였다. 그는 관노비 오산이었다. 이정이 급히 뛰어가 줄을 풀어내 그를 살렸다. 최계상과 막새는 특히나 열심히 물을 퍼내었는데 그럼에도 물이 줄어들 줄 몰랐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배는 아직까지 튼튼하다. 위로 쏟아져 들어오는 파도와 틈새로 스며드는 물을 퍼내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퍼낼 수 있다면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나는 관노를 불러 돗자리를 걷어 부싯돌로 불을 지피게 명했다. 그리고 뱃사공들에게 큰 소리로 불러 직접 물이 새는 곳을 찾아 막도록 지시했다. 나는 가지고 있던 옷짐을 풀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부지런히 일하도록 독려했다. 다른 아전들도 옷짐을 풀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감격한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일하니 물을 거의 다 퍼내어 배가 안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불행히 암초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지역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선장 권사는 배를 조정하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다른 이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다행히 하늘이 도와 바람의 힘으로 암초 지역을 빠져나와 배가 부서지는 일만은 면할 수 있었다.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자욱한 안개 속에 둘러싸였다. 파도 따라 배가 하늘로 솟았다가 내려갈 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니 이렇게 물에 빠져 썩어 문드러질 일만 남았다 생각했다. 이때 막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형세가 급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컨대 의복을 갈아입고서 천명이 오기만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따라 관인과 마패를 품 안에 넣고 초상 모자와 상복을 바로 고쳐 입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하늘에 빌며 외치길, 신이 세상에 있을 때 오직 충효와 우애로서 남을 속임이 없고 몸으로는 남한테 원수진 일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 임금 명을 받들고 갔다가 부친상에 급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늘이 굽이 살피시어 신에게 죄가 있다면 신에게만 벌을 주어야 옳습니다.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죄 없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하늘이시여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바람과 파도를 잠재워 주십시오. 만약 신이 살아 돌아가 아비를 장사 지내고 이른에 가까운 어미를 복양하고 궁궐 섬돌 아래에서 임금께 절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뒤에 10,000번을 죽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 막새가 나를 갑자기 껴안았다. 한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이분 한 몸을 우러러보며 의지했습니다. 10명의 봉사가 하나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오늘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는 집안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군요. 라고 말하더니 통곡하며 울었다. 함께 배를 탄 아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며 하늘을 향해 목숨을 빌었다. 지난날 거친 바람으로 인해 배가 뒤집어지려 하여 돛대를 잘라내었었다. 마침 오늘 바람이 잠시 멈추었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시켜 배를 보수하게 했다. 긴 장대 하나를 세워 돛대를 만들고 부서진 돛자리들을 엮어 돛으로 사용하게 했다. 자르고 남은 돛대의 밑동은 잘라내어 닷으로 사용했다. 배는 바람을 따라 흘러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파도 속에서 작은 물체가 보였다.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없었고 무리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하늘 높이 물보라를 뿜어내는데 그때마다 큰 파도를 만들어 배가 뒤집어질 뻔했다. 키를 잡은 뱃사람이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신호를 보내며 손을 흔들어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물체가 배로부터 멀찍이 떨어지자 한참 뒤에야 뱃사람이 말하길, 저것은 고래라고 합니다. 큰 것은 배를 삼켜버리고 작은 것은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다행히 서로 만나지 않아 목숨을 잃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밤이 되어 바람이 거세지고 배는 빨리 나아갔다. 아니가 용신에 대해 말하길, 일찍이 들은 것인데 바다에는 용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은 탐욕이 강하다고 전해지니 청컨대 짐꾸러미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용신에게 빌어 살해하면 어떠하신지요? 나는 이런 미신을 믿는 말이 터무니없음을 느끼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의 몸이 있어야 물건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앞다투어 옷과 철물, 식량 등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니 나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물건을 바쳤음에도 용신은 응답하지 않았다. 오늘 바다색이 흰색이었다. 한날 내가 정의현감에게 들은 말이 생각났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로는 맑은 날에 한라산에 올라 멀리 서남쪽을 보면 바다 밖 위에 떨어진 곳이 흰 모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말한 흰 모래가 흰 바다를 보고 한 말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선장에게 알려주길, 고려 때 제주에서 원나라에 조공을 갈 때 7일 밤낮으로 흰 바다를 지나 큰 바다를 건넜다고 하네. 지금 우리가 표류하여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저 흰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면 추측컨대 중국의 경계와 필히 가까울 것이다. 그 땅에 정박할 수 있다면 명나라는 우리 부모의 나라이니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그 바람이 바뀌지 않은 지 여러 날 되었으니 잘은 모르겠으나 하늘이 필히 우리를 살려줄 뜻이 있는 듯하다. 그대들은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동쪽에서 북쪽으로 바뀌었다. 사나운 파도가 무섭게 덮쳐오니 배를 때리고 선내에 물이 또 가득 들어왔다. 튀어오르는 물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제는 정말 죽음을 면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나는 이불을 찢어 길이를 늘려 배의 기둥과 나의 몸을 꽁꽁 묶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시체가 배에서 떨어지지 않게 묶어두려는 의도였다. 막새와 체계산이 나를 끌어안으며 울며 말하길, 죽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제주진무 아니가 큰 소리로 울며 내가 바닷물을 마시고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며 활시위를 목에 감아 매달았다. 호송군인이 이를 보고 급히 구하여 그는 죽지 못했다. 나는 큰 소리로 선장 권상과 키잡이 김고면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길, 배가 지금 파손되었소. 아닙니다. 그럼 키를 잃어버렸소. 그 또한 아닙니다. 나는 아직 희망이 있음을 깨닫고 최계산을 불러 말했다. 파도가 험준하고 그 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배가 아직 튼튼하니 쉽게 침몰하진 않을 듯하네. 만약 물을 다시 퍼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네. 그대의 몸이 실로 강건하니 선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이끌고 구령을 붙여 물을 퍼내는 것을 주도해 주지 않겠나. 최계산이 급히 일어나 명령을 이행하고자 했으나 물을 퍼낼 그릇들이 모두 깨어져 없어져 버렸다.
계획이 모두 부질없는 것일까 생각이 들 때 아니가 작은 북을 가져와 칼로 겉면을 잘라내어 그릇의 형태로 만들어 최계산에게 넘겨주었다. 최계산은 선장을 비롯한 사람들을 이끌고 힘을 다해 물을 퍼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들어온 물이 무릎까지 닿아 있었으니 다른 아전들도 모두 힘을 모아 물을 퍼내는 일을 도왔다. 이내 많은 이들이 연이어 물을 퍼내기 시작하여 겨우 배가 가라앉을 위기를 넘겼다. 흐린 날이 오래되었다. 바람은 서북풍으로 변하여 배가 동남쪽으로 밤새도록 떠내려갔다. 나는 선장과 키잡이, 뱃사공을 불렀다. 그리곤 지난날 내가 보았던 지도의 형국을 알려주었다. 그대들이 키를 잡아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으니 방향을 알지 못하면 안 될 일이요. 내가 일찍이 지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흑산도에서 동북쪽을 향해 가면 충청도와 황해도 땅이 있고 정북을 향해 가면 평안도와 요동 땅이 있었소. 서북에는 옛날 청주와 연주 땅이, 서쪽에는 서주 땅이 있고 서남쪽은 복권 땅이 있었소. 남쪽으로 내려가면 유구국이 있고 동쪽으로 일본과 대마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불행히도 서북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거꾸로 동남쪽을 향해 가는 형국이요. 이대로 가다 유구국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떠내려간다면 필히 끝없는 바다를 만나게 될 것이니 그대들은 내 말을 잘 기억하고 키를 바르게 잡고 조종하도록 하시오. 선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답하길, 하늘이 개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측량하더라도 바다 위의 사방을 제대로 알기는 힘듭니다. 하물며 지금은 구름과 안개가 이렇게 가득 끼어 있고 그 또한 매일이 그러하니 지금은 낮인지 밤인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바람이 바뀌는 것을 기억하여 어렴풋이 위치를 짐작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희가 올바른 방향을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통곡하였다. 하늘의 구름이 흩어져 있었고 바다색이 다시 흰색으로 보였다. 오늘에 이르러 배가 파도에 의한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곳저곳 쪼개져 부서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배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사람들은 울면서 이야기하길, 배를 수선함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몇 것만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날이 열흘이나 되었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손과 발에 점점 마비가 오는 듯합니다. 이제 몸을 보존하기 어렵고 힘이 다하였으니 이렇게 배를 수리한다 하더라도 전처럼 탄탄해지기 어려우니 앞으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갈매기 무리가 줄지어 날아갔다. 뱃사람들이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말하길, 일찍이 물새는 낮에는 바다 위에서 놀고 밤에는 섬의 모래톱에서 잔다고 들었습니다. 배가 표류하여 바다 위 1만 리를 흘러왔으나 다행히도 갈매기 무리를 보니 필시 물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이들의 말을 듣고 내가 답하길, 갈매기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오. 혹 강이나 호수에 떠다니며 사는 곳도 있다고 들었소. 지금 보이는 저 갈매기가 바다 갈매기라면 남쪽 바다 가운데 날아다니다 3월에 바람이 불어오면 섬으로 되돌아간다고 하오. 지금 때가 정월이니 갈매기 무리가 줄지어 날아다니며 지금 이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이오. 마침 가마우지 여러 쌍이 날아가는 것이 보이니 나는 생각보다 섬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나 남쪽을 보니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이 보였다. 그리고 어렴풋이 산의 모습도 보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니 인가도 있는 듯하였다. 나는 이곳이 유구국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 배를 정박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배가 갑자기 서쪽으로 떠밀려 갔고 밤이 되어 그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 빠른 속도로 서쪽으로 배가 날아갔다. 다음 날 바람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비도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바다색이 다시 파랗게 변했다. 제주에서 배를 띄울 적에 마실 물을 작은 거룻배에 싣고서 우리가 탄 배 뒤편에 묶어 따라오게 했었다. 이후에 배가 바람으로 인해 표류한 뒤로는 그 거룻배를 찾을 수가 없어 배 안에는 물이 한 그릇도 없었다. 목을 축이지도 못하고 밥을 짓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조금도 먹고 마실 수 없어 괴로웠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이날 선장이 내게 이르길, 배 안의 사람들 중 환감과 청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신다면 남을 게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모두 모아 배의 저장고에 두었다가 목이 마를 때 구제함이 오를 듯합니다. 나는 즉시 최계산에게 명하여 배 안의 짐들을 모두 수색하도록 했다. 그렇게 배 안에는 귤 40여 개와 술 2동이를 모을 수 있었다. 나는 소녀자를 불러 명하길 한 배에 타고 있으면 어느 방향이 오랑캐라 하더라도 모두 한마음이 되는 법이요. 하물며 우리들은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이니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이 귤과 술은 한 방울이 천금과 같으니 그대가 이를 관장하여 목숨이 달려있는 급한 상황에 있는 자를 구제해 주시오. 소녀자는 사람을 살펴 고르게 나눠 먹고 마시게 했으나 그 양이 혓바닥만 간신히 적실 정도였다. 며칠이 되지 않아 감귤과 청주는 모두 떨어졌다. 그 뒤로는 생사를 씹어먹고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기도 했으나 나중에 가서는 그 오줌마저도 말라버렸다. 모두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허겁지겁 물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으로 물을 받는 자도 있고 삿갓과 솥을 이용해 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 또 어떤 이는 돛대와 노를 세워 그 사이에 종이끈을 묶고서 그곳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먹기도 했다. 모두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마시기 위해 혀로 핥아대었다. 이때 아니가 한 가지 꾀를 내어 말했다. 옷에 비를 적신 뒤 그 옷을 짜서 마신다면 마실 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 안의 사람들의 옷은 모두 바닷물에 젖었으니 비를 짜더라도 이를 마실 수 없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즉시 행장에 담아두었던 옷 몇 벌을 꺼내어 들었다. 최계산에게 명하여 옷에 비를 적셔 빗물을 짜서 물을 저장하도록 했다. 그렇게 만든 물이 여러 통이나 되었다. 나는 김중에게 이 물을 숟가락으로 나누어 마시도록 지시했다. 사람들이 모두 그의 곁에 모여 새끼 제비들처럼 입을 벌렸다. 그제서야 목을 축이니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비가 그치고 날이 흐렸다. 새벽이 되어 한 섬에 다다랐는데 암벽이 높이 솟아 아주 가팔랐다. 파도가 무섭게 출렁이며 암벽에 부딪히니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배가 파도를 타고 암초에 부딪힐 위기가 찾아와 선장이 큰 소리로 위기를 알렸다. 파도가 향하는 방향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달랐기에 사람들이 돛대를 조정하여 필사적으로 바람을 타고 암초를 벗어나려 했다. 돛대 주변에 달린 새끼줄을 당겼다 놓았다 조절하여 비로소 바람을 타고 암초를 벗어나 파손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어 큰 섬이 나타났다. 사공 중 한 명이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 배를 끌어 섬 해안에 배를 묶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선하여 계곡을 찾아 물을 길어왔다. 이내에 밥을 지어 먹으려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에게 이르길 극도로 굶주리게 되면 오장이 쪼그라 달라붙는다 하오. 이때 갑작스레 밥을 먹어 배가 부르게 되면 필히 죽게 될 것이니 처음에 미은 물을 먼저 마시고 이어 죽을 먹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이오. 그러니 적당히 먹고 그만두는 게 어떻겠소. 그제서야 사람들이 모두 죽을 끓여 마셨다. 이후 섬에 바람을 막을 곳이 마땅치 않아 밤에 배를 다시 출발시켜 떠났다.